예, 조선일보 김문입니다. 처음부터 좀 무거운 질문을 죄송한데요.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정부의 포용정책을 많이 비판했는데, 어제부터 한나라당에서도 일부원님들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결 정책하고 현 정부의 포용 정책을 구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결 정책을 좀 옹호를 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디서 박 대표님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포용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그 정신과 기조는 전에부터 쭉 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나 그것도 그 원칙이 있고 또 어떤 우리 안보상으로 볼 때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핵실험까지 정말 민족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우리 7천만 이 민족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핵실험을 하고 또 2차 핵실험까지 또 한다는 얘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화순에서 말했듯이 북한 때문에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손해는 볼 수 있을지언정 북한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용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문제, 그다음 정부적 지원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도 이거는 상대가 선의의 행동을 해올 때는 정말 거기에 우리도 부응하는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정말 핵무장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혹독한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핵 문제로 발생된 위기를 바라보는 해결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지원들 이런 거는 중단해야 되고요. 또 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 핵실험이라든가 핵무장 하는데 어떤 재원의 마련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잠정적으로 일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여기서 그렇게 모호한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말 잘해서 지금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요인이 핵실험이 온 것이 아니고 미국이 만약 북한을 이렇게 몸을 부리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상황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또 핵실험을 한다고 막 그냥 위협을 가하고 이러는데 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을 갖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히 오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히려 핵 무기를 갖도록 방조 내지 조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북핵 위기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그 극한 상황으로 치닫은 데에는 제가 평소에도 계속 강조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육자회담 관련국들하고 말할 적에도 강조를 해왔듯이 그 육자회담에 참여한 그 국가들이 특히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절대적인 그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를 냈기 때문에 육자회담의 그 어떤 제의나 이것도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린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학석 기자님. 예, SBS 정학석 기자입니다. 그 일선에 공성진 의원이요. 그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PSI 승인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여야 간에 좀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그런 그 국지전의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생각도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말하자면 그런 PSI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핵물질의 그 해외 그 유출이라는 문제는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반도뿐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런 그 국제적인 그 어떤 그 공동 노력에 그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도하는 PSI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요청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은 그 대량 살상 무기의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 국제 범죄 행위를 우리가 공동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게지. 저기 대리하는 박형근 기자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소위 그 호남을 있으니까 학교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 그 분단대에서 호남대에서 부자리수 진입을 항상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리수를 그 진입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의 어떤 개입 가능성, 연합의 어떤 정책이랑 그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민주화 세력과 또 그 산업화 세력은 그 우리나라 발전을 이끈 그 양대 큰 기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그 선진국을 만드는데 정말 두 세력이 힘을 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민주당과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다른 기자님. 그동안 이제 제 사정을 또 말씀드리면 4.15 총선에도 저는 참 굉장히 진이 다 빠질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대표직을 맡아서 2년 3개월을 해오면서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선거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그때마다 대표니까 진두지휘하면서 선거 치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제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3일 지방선거 시작하자마자 또 큰 상처를 입어서 치료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좀 거의 좀 중단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기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역할을 또 열심히 해나가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나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밝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기자님 한 세 분만 더 걷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남 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민이나 신앙 선거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정기 개편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후보도 내지 않았고 또 이 지역도 똑같은 논리로 적자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 한나라당 내부에서 열린우리당과 동조하는 세력들을 그분들하고 앞으로의 그 정계 개편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정계 개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을 가지고 정당이라는 게 원래 어떤 노선이나 생각이나 국가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집단으로 정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따라서 한나라당에 와서 이 정책이 더 나에게 맞는다 하면 또 오실 수도 있고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정계 개편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어떤 선거에 이기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서로 맞지도 않는데 막 그냥 어거지로 추진한다는 것은 야합이고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훈을 잘 새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시시범한 기자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호남에 푹 안기겠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호남 푹 끌어안기 대권 주자들께서 민생 시험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표께서도 이거 살펴보시고 호남에 대한 정서 변화 그 전에 강재석 대표께서 모셔가지고 호남에 푹 안기겠다는 표현 이전에 먼저 사과를 드리겠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호남 민심 변화라든가 한나라당 지도 대권 주자라고 하시는 대권 주자 전통하고 계신 박근혜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호남의 민심 변화,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 변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대표 시절에도 호남을 어느 곳보다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충장로 거리라든가 양동시장이라든가 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어쨌든 저는 때마다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래서 항상 돌아갈 때는 저도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주 온다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자주 와서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을 자주 뵙고 얘기를 듣고 나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를 바라고 산술적으로 요거 바라고 저거 바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잘 살게 우리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거고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라면 우리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한 부분은 더 열심히 가서 무엇이 부족할까 이런 거 열심히 듣고 그래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진정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자세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 자리 숫자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대표 시절에도 항상 따뜻한 민심을 느끼고 갖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당에 대한 우리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심은 처음보다 그래도 지금 많이 따뜻해지고 또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시스의 우리 박기림.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의 신안을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시자 한나라는 전 대통령이 남기셨던 그 입장에서 이제 호남에 대해서 이제 사과라고랄까 그런 걸 할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런 발언을 하실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오늘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 앞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 거기 계신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5.18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그 전에도 해마다 이제 기념일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의 소회를 밝혔고 또 우리 역사에 다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저의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난해 대표님 물러나셨습니다만 지난해 복성하고 구례도 오셔가지고 양념 경영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국민하고의 한 약속은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4.15 총선 직후에 저는 한나라당이 4.15 총선도 그렇게 어렵게 치렀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당명도 바꾸자 이런 의견이 당 안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그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당 이름 변경하는데 공모도 하고 전부 것도 받았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께 공모까지 한 거니까 약속을 다 발표한 거니까 그럼 약속대로 이거를 한번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러고 또 구례에 와가지고 연찬회를 했는데 그때 또 우리 당의 그 의원님들이나 구성원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바꾸지 말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한 거니까 지키려고 그랬는데 또 그 총의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의 대표로서. 그래서 그거는 전 약속한 그 공모까지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입장은 어떤 것이고 오늘 해남을 방문하셔가지고 해남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건지. 저는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사실은 개방된 세계 시장을 발판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의 1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그 넓은 시장을 갖지 않으면 쪼그라들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가기도 글렀고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의 70% 이상을 그 해외 무역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또 세계 흐름에 역행해서 가는 나라는 반드시 성공하지를 못해요.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개방 시대에 FTA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을 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같이 이렇게 FTA를 많이 맺을 때 농업 분야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특히 농촌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게 또 그걸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약속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FTA를 내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밝혔으니까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것이 그 당시 대표나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9개월 동안 장장 9개월 동안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합의를 봐서 만든 그 안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장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합의해서 만든 그 모든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이만큼 뭐 저는 제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이런 당의 제도에 관한 것은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네,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차제에 제가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보니까는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한자도 그러니까 혁신안 한자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오보가 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잘못된 오보입니다. 왜 그런 게 됐는가 보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 꼭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당 안에 그러길래 그 혁신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것을 누가 고치자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한자도 혁신안은 고치면 안 된다. 뭐 그거 고치면 뭐 정풍운동 일으키겠다, 탈당하겠다. 굉장히 그 반발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전부 다 바꿔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혁신안을 한자도 고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어떤 분이 혁신안의 그 역사를 잘 모르고 제가 혁신안을 한자도 고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이렇게 잘못 오보를 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잘못된 보도가 난 거죠. 지금도 뭐 헷갈리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는 지금 좀 앞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러더니 지금은 왜 오픈 프라이머리